안녕하세요. 갈대사연 극장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기 앞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미있고 흥미로운 사연들 계속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너한테서 노인네 썩은 내가 진동을 한다. 제발 좀 씻고 내 옆에 와. 새벽 2시 술에 절어 비틀거리며 들어온 남편 박민석이 현관에 마중 나온 나를 밀치며 내뱉은 첫마디였다. 알코올 냄새에 섞여 코끝을 찌르는 낯설고 달콤한 향수 냄새. 그것은 내 몸에 배어버린 파스 냄새나 시어머니의 배설물 냄새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화려하고 역겨운 향기였다. 나는 바닥에 넘어진 채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30년 세월을 바쳐 그를 뒷바라지하고 그의 어머니 똥 기저귀를 하루에도 10번씩 갈아내는 아내에게 할 말인가. 하지만 입술을 깨물며 참았다. 지금 소리를 질러봤자 자고 있는 시어머니 윤 여사만 깰 뿐이었다. 민석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며 안방이 아닌 서재 쪽으로 향했다. 안방에서 안 주무세요? 그 방 침대에서도 냄새나. 오늘은 서재에서 잘 거니까 깨우지 마. 쾅. 서재 문이 닫히는 소리가 평창동 주택의 높은 천장에 공명했다. 나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내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샤워를 하루에 3번을 한다. 시어머니 실수가 잦아질수록 나는 강박적으로 몸을 씻었다. 그런데도 남편 코에는 내가 쓰레기 더미로만 보이는 모양이었다. 일어나서 남편이 벗어 던진 재킷을 집어들었다. 최고급 이태리 원단으로 지은 슈트. 재킷을 옷걸이에 걸려던 순간 훅 하고 다시 그 향기가 났다. 머스크 향과 장미 향이 섞인 듯한 아주 관능적이고 비싼 향수. 백화점 1층 화장품 코너를 지나갈 때나 맡을 수 있는 냄새였다. 나는 코를 재킷 어깨 부분에 묻었다. 남편의 스킨 냄새가 아니었다. 분명 누군가가 그를 끌어안았거나 그가 누군가의 품에 깊이 안겼을 때나 묻어날 수 있는 진한 흔적이었다. 손이 떨려왔다. 재킷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습관적인 행동이었다. 혹시나 중요한 명함이나 영수증을 세탁소에 보내기 전에 빼내야 했기 때문이다. 손끝에 빳빳한 종이의 질감이 잡혔다. 꺼내든 것은 꼬깃꼬깃 구겨진 영수증 한 장이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루미에르 라운지 바. 결제 금액 85만 원. 일시 11월 21일 오후 11시 40분. 불과 3시간 전이다. 거래처 접대라고 했다. 그래, 건설사 대표니까 접대일 수 있다. 85만 원? 비싼 양주를 마셨다면 나올 수 있는 금액이다. 하지만 영수증 하단에 찍힌 상세 내역이 내 시선을 붙잡았다. 치즈 플래터 1 샤토 마고 한 병. 단둘이다. 남자들끼리의 접대라면 룸살롱을 가거나 폭탄주를 마셨겠지. 와인 한 병에 치즈 안주 하나를 시켜놓고 밤 11시에 청담동 라운지 바에 앉아있는 남자들끼리의 비즈니스. 30년을 건설 밥 먹은 남편이다. 그런 종류의 접대는 하지 않는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랐다. 의심은 독버섯처럼 순식간에 피어났다. 하지만 나는 다시 영수증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아직은 아니다. 확실한 게 없다. 내가 따져 물어봤자 그는 의부증 환자 취급을 하며 나를 더 몰아세울 게 뻔했다. 잠시 눈을 붙였을까 싶었는데 알람이 울렸다. 새벽 5시. 지옥 같은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다. 무거운 몸을 일으켜 시어머니 방으로 갔다. 문을 열자마자 지독한 악취가 코를 찔렀다. 윤 여사는 침대 밑바닥에 앉아 이불에 칠해진 배설물을 손으로 문지르고 있었다. 어머님. 나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 나왔다. 윤 여사가 해맑게 웃으며 나를 쳐다봤다. 아이고, 새댁 왔어? 이거 봐라, 내가 된장을 아주 잘 띄웠어. 된장이 아니었다. 나는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화장실로 달려가 대야에 물을 받았다. 눈물이 핑 돌았다. 남편은 밖에서 80만 원짜리 와인을 마시며 향수 냄새를 묻혀 오는데 나는 새벽부터 똥칠한 이불을 빨아야 했다. 어머님, 이러시면 어떡해요? 제가 다 치워드린다고 했잖아요. 누구세요? 우리 집 식모야? 윤 여사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30년을 모신 며느리에게 식모라니.
서러움이 북받쳤지만 익숙하게 노인의 옷을 벗기고 욕실로 끌고 갔다. 앙상한 시어머니의 몸을 씻기며 나는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되짚어보려 했다. 하지만 답은 없었다. 그저 버티는 것, 그것만이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다. 아침 7시. 식탁을 차렸다. 갓 지은 밥 냄새와 구수한 북어국 냄새가 주방을 채웠다. 서재에서 나온 민석은 말끔하게 샤워를 마친 상태였다. 어제 입었던 옷 대신 내가 미리 다림질해둔 네이비색 슈트를 입고 있었다. 밥 드세요. 안 먹어. 속 쓰려. 해장국 끓였어요. 한 술이라도 뜨고 가요. 아, 안 먹는다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어? 민석이 신경질적으로 넥타이를 매만지며 소리쳤다.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빨고 있던 윤 여사가 깜짝 놀라 몸을 떨었다. 아범아, 왜 화를 내니? 어머니, 조용히 좀 하세요. 집구석에 들어오면 쉴 틈이 없어, 쉴 틈이. 민석은 식탁 위에 놓인 물잔을 단숨에 비우더니 쾅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경멸이 담긴 눈빛이었다. 오늘 저녁에 손님 올 거야. 손님? 누구? 집으로? 옆집 유라 씨. 당신도 알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최유라. 옆집 여자. 2달 전 이사 온 화려한 싱글. 이사 오자마자 떡을 돌린다며 우리 집에 찾아왔던 여자였다. 그 여자가 왜 우리 집에 와? 내 이번 평택 공장 부지 건으로 상의할 게 있어서 그래. 부동산 쪽으로 아주 빠삭한 여자야. 집에서 편하게 얘기 좀 하자고 했어. 밖에서 만나면 보는 눈도 많고 시끄러우니까. 보는 눈이 많다? 그 말의 의미가 묘하게 거슬렸다. 그냥 밖에서 하지. 어머니 상태도 안 좋은데. 당신이 잘 케어하면 되잖아. 음식 좀 깔끔하게 준비해놔. 궁상맞게 하지 말고 솜씨 좀 부려보라고. 호텔 출신 셰프 불러다 할까 하다가 당신 자존심 상할까봐 참은 거니까. 민석은 내 대답도 듣지 않고 현관을 나섰다.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유난히 차갑게 들렸다. 나는 식탁을 짚고 간신히 서 있었다. 옆집 여자 최유라. 그녀는 나와 동갑이라고 했지만 겉모습만 보면 10년은 젊어 보였다. 팽팽한 피부, 세련된 화장, 군살 없는 몸매. 늘어진 티셔츠에 고무줄 바지를 입고 사는 나와는 다른 종족 같았다. 그날 오후 나는 미친 사람처럼 청소를 했다. 남편이 손님을 데려온다는데 집안 꼴이 우스워 보이면 안 된다는 얄팍한 자존심 때문이었다. 시어머니를 억지로 낮잠 재우고 거실 바닥을 무릎으로 기어다니며 닦았다. 오후 5시. 인터폰이 울렸다. 언니, 저 유라예요. 화면에 비친 최유라는 화사한 베이지색 원피스 차림이었다. 손에는 와인 한 병이 들려 있었다. 문을 열어주자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다. 어머 언니, 너무 일찍 왔죠? 사장님 오시기 전에 언니랑 수다 좀 떨려고 미리 왔어요. 그녀가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내 호흡이 멈췄다. 익숙한 향기. 어제 새벽 남편의 재킷에서 났던 바로 그 냄새였다. 머스크와 장미. 언니,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유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내게 다가왔다. 그녀가 팔을 뻗어 내 어깨를 잡는 순간 향기는 더욱 진동했다. 내 머릿속에서 청담동 라운지 바의 영수증과 지금 내 눈앞에 서 있는 이 여자의 웃는 얼굴이 겹쳐졌다. 아니에요. 어서 와요. 나는 떨리는 손을 등 뒤로 감추며 억지로 미소 지었다. 유라가 거실로 들어서며 소파에 우아하게 앉았다. 집이 너무 깨끗해요. 언니는 살림솜씨가 정말 대단해. 사장님은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내조 잘하는 아내 두셔서. 칭찬인가 비꼬는 것인가. 그녀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그 시선은 집안 곳곳을 훑고 있었다. 마치 물건의 값을 매기려는 감정사처럼. 사장님은 아직 안 오셨죠? 아까 통화하니까 거의 다 왔다고 하시던데. 아까 통화했다고? 남편은 나한테 전화 한 통 없었는데 옆집 여자랑은 통화를 했다는 건가? 두 분이 통화 자주 하시나 봐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유라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다. 아유, 일 때문이죠.
평택 땅 문제 때문에 제가 좀 귀찮게 해드렸거든요. 사장님이 워낙 꼼꼼하셔서 수시로 체크하시더라고요.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띠띠띠띠. 경쾌한 전자음과 함께 박민석이 들어왔다. 평소라면 인상을 쓰고 들어올 그가 오늘은 들어오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다. 유라 씨 왔어?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민석이 거실로 들어오며 유라에게 악수를 청했다. 유라가 자리에서 일어나 자연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사장님. 언니랑 재밌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맞잡은 손.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아주 찰나였지만 나는 보았다. 민석의 눈동자가 유라의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그리고 유라의 손가락이 민석의 손바닥을 살짝 긁는 것을. 그들은 내 앞에서 내가 차린 밥상을 받으러 와서 대놓고 신호를 주고받고 있었다. 여보, 뭐해? 손님 오셨는데 물이라도 한 잔 내와야지. 민석이 나를 돌아보며 차갑게 말했다. 방금 전 유라를 볼 때와는 180도 다른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아, 네. 금방 준비할게요. 주방으로 돌아서는 내 등 뒤로 두 사람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드레스 너무 잘 어울려요. 사장님 넥타이도 센스 있으신데요? 제가 골라드린 색깔이랑 비슷하네요. 내가 골라준 적 없는 넥타이였다. 오늘 아침 그가 메고 나간 넥타이는 짙은 남색이었는데 지금 그가 메고 있는 건 붉은 와인색이었다. 중간에 가라맸다는 소리다. 누구를 위해서? 나는 싱크대를 잡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꺼내다가 그만 쨍그랑 잔 하나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아이씨, 정말. 거실에서 민석의 짜증 섞인 고함이 날아왔다. 조심 좀 해. 손님 앞에서 무슨 추태야. 나는 바닥에 흩어진 사기 조각을 맨손으로 주었다. 날카로운 파편에 손가락이 베어 붉은 피가 솟아올랐다. 하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다. 내 마음이 30년간 지켜온 내 가정이 저 사기 조각처럼 박살나고 있다는 사실만이 뼈저리게 다가왔다. 유라가 주방으로 뛰어왔다. 어머 언니, 피나잖아요. 괜찮으세요? 그녀가 내 손을 잡고 걱정하는 척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온 그녀의 귓가에 남편의 넥타이와 똑같은 와인색 귀걸이가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피 묻은 손을 빼내며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괜찮아요. 그냥 손이 좀 미끄러졌네요. 내 시선이 그녀의 귀걸이에 머물자 유라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아주 잠깐의 정적. 그녀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이듯 말했다. 조심하셔야죠, 언니. 소중한 걸 잃어버리거나 깨트리면 다시 붙이기 힘들잖아요. 그 말은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이 여자는 알고 있다. 내가 눈치채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상관없다는 듯이 즐기고 있다. 내 집, 내 남편,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러온 침입자.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피가 뚝뚝 떨어져 하얀 바닥을 적셨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누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인지, 누가 썩어 문드러질 것인지. 아직 내 복수는 시작도 하지 않았으니까. 피가 밴 손가락에 대충 밴드를 감고 주방으로 돌아왔을 때 거실의 풍경은 기묘하게 변해 있었다. 내가 자리를 비운 그 짧은 10분 사이 최유라는 이미 이 집의 안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아끼던 로얄 코펜하겐 접시를 찬장에서 꺼내어 식탁 위에 세팅하고 있었다. 손님용으로만, 그것도 아주 귀한 손님이 올 때만 쓰던 그 그릇들을 그녀는 마치 제 집 물건처럼 자연스럽게 다루고 있었다. 언니, 밴드 붙였어요? 제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릇이 너무 예뻐서 먼저 세팅 좀 했어요. 사장님이 배고프시다고 해서. 유라는 싱긋 웃으며 내게 말했다. 박민석은 식탁 상석에 앉아 와인잔을 돌리며 흐뭇한 표정으로 유라의 뒷모습을 감상하고 있었다. 나를 볼 때의 그 싸늘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손을 다쳐 피를 흘렸는데 그는 괜찮냐는 말 한마디가 없었다. 오히려 늦어지는 저녁 준비에 짜증이 난 기색이 역력했다. 빨리 좀 앉지? 손님 기다리게 하는 게 당신 취미야?
민석의 재촉에 나는 밥솥에서 밥을 퍼담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 나는 평생 이 남자의 밥상을 차렸다. 건설 현장에서 한바집 밥을 먹으며 고생하던 시절부터 평창동 저택에서 최고급 식재료로 밥상을 차리는 지금까지. 하지만 오늘 내가 퍼담는 밥은 모래알처럼 느껴졌다. 식사가 시작되었다. 메뉴는 갈비찜과 잡채, 그리고 민석이 좋아하는 더덕구이였다. 유라는 젓가락으로 갈비찜을 집어 맛을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다. 와, 언니 솜씨 정말 대단하다. 사장님, 이거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는데요? 우리 사장님은 좋으시겠어요. 입이 호강하셔서. 입만 호강하면 뭐해. 마음이 편해야지. 집구석에 들어오면 숨이 턱턱 막히는데. 민석이 비아냥거리며 와인을 들이켰다. 유라는 짐짓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민석의 잔에 와인을 더 따랐다. 사장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남자는 밖에서 큰일 하시느라 에너지를 다 쓰시는데 집에서라도 편히 쉬셔야죠. 언니도 노력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언니. 그녀는 교묘했다. 나를 두둔하는 척하면서 민석의 불만을 정당화시켰고 동시에 나를 노력해도 안 되는 무능한 아내로 만들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국을 떠먹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국물이 쓰디썼다. 그때였다. 식탁 아래에서 무언가가 내 다리를 툭 쳤다. 처음엔 실수겠거니 했다. 하지만 잠시 후 다시 한번 툭. 이번엔 좀 더 노골적이었다. 나는 숟가락을 멈추고 고개를 숙여 식탁 밑을 보았다. 유라의 발이었다. 스타킹을 신은 그녀의 매끈한 발이 구두를 벗은 채 민석의 바지깃을 타고 올라가고 있었다. 민석의 다리는 살짝 벌려져 있었고 유라의 발끝은 그의 종아리를 쓰다듬으며 허벅지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 알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내 집 식탁에서 내가 차려준 밥을 먹으며 내 면전에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니. 숟가락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당장이라도 밥상을 뒤엎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아니, 얼어붙었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현실을 부정하거나 마비되어 버리니까. 나는 멍하니 다시 고개를 들었다. 민석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유라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우아하게 더덕구이를 씹고 있었다. 아, 맞다. 사장님. 이번에 평택 부지 말이에요. 제가 알아봤는데 규제 풀릴 가능성이 높아요. 매입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역시 유라 씨 정보력은 알아줘야 해. 내 비서보다 낫다니까. 안 그래도 자금 융통 때문에 골치가 아팠는데 유라 씨가 해결책을 줬잖아. 일 이야기인 척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끈적하게 얽혀 있었다. 나는 투명 인간이었다. 그들의 욕망을 위한 병풍이자 밥을 차려주는 식모일 뿐이었다. 그 순간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윤 여사였다. 배고파. 밥 줘.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거실로 나왔다. 기저귀가 무거운지 엉덩이가 축 처져 있었고 잠옷 상의에는 점심때 흘린 국물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나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다. 민석은 미간을 찌푸리며 혀를 찼다. 아이고 냄새. 당신 뭐 했어? 어머니 씻기지도 않고. 아까 씻겨드렸어요. 또 실수를 하셨나 봐요. 나는 급히 시어머니에게 달려갔다. 유라는 코를 막으며 고개를 돌렸다. 그 모습이 너무나 노골적이어서 나는 순간적인 살이마저 느꼈다. 어머님 왜 나오셨어요? 방에 계시면 제가 가져다 드릴 텐데. 밥 줘. 윤 여사는 막무가내로 식탁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유라를 빤히 쳐다보았다. 흐릿하던 노인의 눈빛이 순간 번뜩였다. 이건 누구야? 아범 첨년이야? 순간 정적이 흘렀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침묵이 거실을 덮쳤다. 침에 걸린 노인의 헛소리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나 정확한 뼈를 때리는 말이었다. 유라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민석은 숟가락을 식탁에 내던지며 벌떡 일어났다. 어머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손님한테 무슨 말버릇입니까?
민석의 고함에 윤 여사가 움찔하며 내 뒤로 숨었다. 아니, 냄새가 나. 분 냄새가. 여우 냄새가 나. 윤 여사는 유라를 손가락질하며 중얼거렸다.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본능적으로 저 여자의 정체를 꿰뚫어 본 것이다. 죄송해요, 유라 씨. 어머니가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서. 오해하지 마요. 나는 짐짓 미안한 척하며 유라에게 말했다. 유라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환자분이신데 그럴 수 있죠. 제가 오늘은 이만 가봐야겠어요. 유라는 도망치듯 핸드백을 챙겨 일어났다. 그녀의 완벽했던 페이스가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민석이 당황하여 그녀를 따라 나섰다. 유라 씨, 미안해요. 내가 데려다 줄게. 아니에요, 사장님. 바로 옆집인데 뭘요. 들어가 보세요. 유라가 현관을 나서는 순간 나는 보았다. 그녀가 민석을 향해 짓는 표정을. 그것은 곤란해하는 표정이 아니라 두고 보자는 듯한 서늘한 도끼가 서린 눈빛이었다. 현관문이 닫히고 민석이 돌아왔다. 그는 씩씩거리는 숨을 몰아쉬며 시어머니와 나를 번갈아 노려보았다. 당신 일부러 그랬지? 어머니 방문 열어놓고 일부러 나오게 유도한 거 아니냐고. 무슨 억지예요? 나도 당황했어요. 웃기지 마. 당신 속 모를 줄 알아? 내 사업 파트너한테, 귀한 손님한테 첩년?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노인네 입에서 그런 쌍소리가 나와. 민석은 식탁 위에 있던 와인잔을 벽으로 집어 던졌다. 쨍그랑. 붉은 와인이 하얀 벽지에 핏자국처럼 튀었다. 윤 여사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한 번만 더 내 얼굴에 먹칠해봐. 그땐 당신이고 어머니고 다 필요 없어. 요양원에 쳐넣어버릴 줄 알아. 민석은 안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서재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나는 주저앉아 떨고 있는 시어머니를 안았다. 노인의 몸에서는 지린내가 났지만 그 냄새가 오히려 인간적으로 느껴졌다. 방금까지 식탁을 채웠던 그 역겨운 향수 냄새와 위선의 악취보다 훨씬 나았다. 괜찮아요, 어머님. 괜찮아요. 나는 시어머니를 달래며 벽에 튄 붉은 와인 자국을 노려보았다. 그것은 마치 앞으로 벌어질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예고편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서재에서는 민석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목소리를 낮춰 웅얼거리는 소리. 분명 유라일 것이다. 낮의 불쾌함을 달래주며 사랑을 속삭이고 있겠지. 나는 거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핸드폰을 켰다. 검색창에 이혼 소송, 외도 증거 수집, 상간녀 위자료 같은 단어들을 입력했다. 수많은 글이 쏟아졌다. 하지만 내 눈에 들어오는 건 단 하나였다. 확실한 물증이 없으면 뒤집어 쓴다. 심증은 차고 넘친다. 식탁 밑에 발작난 향수 냄새, 영수증. 하지만 법정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저들을 완벽하게 매장시키려면 더 결정적인 것이 필요했다. 저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하나도 남기지 않을 완벽한 덫이 필요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은 아침도 먹지 않고 출근했다. 나를 투명 인간 취급하는 건 여전했다. 그가 나가자마자 나는 딸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부산에 있는 딸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아침부터.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잘 지내니? 나야 뭐 늘 똑같지. 카페 바빠. 엄마는? 할머니는 좀 어때? 아빠는 여전하고. 지수의 쾌활한 목소리에 울컥 눈물이 솟았다. 지수는 아빠를 싫어했다. 어릴 적부터 민석의 폭언과 무관심을 보고 자란 지수는 성인이 되자마자 집을 떠났다. 지수야. 엄마가 만약에 뭐?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엄마가 나중에 큰 결정을 하게 되면 내가 엄마 편 들어줄 수 있나 해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수는 눈치가 빠른 아이였다. 엄마 아빠 또 밖에서 딴짓해? 이번엔 확실해? 그 인간 진짜. 엄마 참지 마. 내가 말했잖아. 이혼하라고. 내가 엄마 모실 수 있어. 부산으로 내려와.
할머니도 같이 모시면 돼. 딸의 단호한 말에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다. 그래, 내 뒤에는 지수가 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고맙다, 지수야. 근데 엄마는 그냥 도망치진 않을 거야. 받아낼 건 다 받아내고 갚아줄 건 다 갚아주고 갈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나중에 다 말해줄게. 사랑해, 우리 딸. 전화를 끊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초라했다. 부스스한 머리, 기미가 낀 얼굴, 늘어진 티셔츠. 하지만 내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나는 옷장을 뒤져 가장 수수한 시장 갈 때 입는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책 넓은 모자를 눌렀었다. 오늘부터 나는 그림자가 되기로 했다. 그들의 뒤를 쫓는 소리 없는 그림자.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나는 탐정 흉내를 낼 필요도 없었다. 그들은 너무나 대담했고 나를 너무나 무시했기에 흔적을 지울 생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주일 뒤 민석이 출장을 간다고 했다. 대전 현장에 문제가 좀 생겼어. 2박 3일 정도 걸릴 거야. 옷 챙겨놔.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여행 가방을 쌌다. 속옷, 양말, 셔츠. 그리고 세면도구 가방. 그는 대전이라고 했지만 나는 그가 골프웨어를 챙겨달라고 하지 않은 것을 보며 이것이 업무가 아님을 직감했다. 민석은 현장에 갈 때 작업복이나 편한 옷을 입지 빳빳하게 다림질한 캐주얼 정장을 입지 않는다. 그가 집을 나선 후 나는 바로 2층 베란다로 올라갔다. 우리 집 2층에서는 담장 너머 유란의 집 마당이 훤히 내려다 보였다. 오전 10시. 민석의 검은색 제네시스가 골목을 빠져나갔다. 그리고 정확히 30분 후 옆집 차고 문이 열리고 유라의 흰색 벤츠가 나왔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고 조수석에는 커다란 여행 가방이 실려 있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장면을 핸드폰 카메라로 찍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했다. 두 사람이 같은 차에 탄 것도 아니었으니까. 그날 오후 나는 시어머니를 데리고 남편의 회사 태산건설로 향했다. 회사에 가는 건 1년 만이었다. 민석은 내가 회사에 오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궁상맞은 아내가 오면 직원들 보기에 체면이 안 선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오늘은 명분이 있었다. 김 기사 차 대기시켜. 어머님이 아범 보고 싶다고 난리시네. 회사 가서 얼굴만 잠깐 보고 올게. 나는 운전기사 김 씨에게 말했다. 김 기사는 민석의 신복이었지만 치매 걸린 노모를 모시고 간다는데 거절할 명분이 없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태산건설 4호. 10층짜리 빌딩은 민석과 내가 젊은 시절 땀 흘려 일군 결과물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나에게 금지된 구역이나 다름없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당황한 기색으로 일어섰다. 사모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어머님이 아범 보고 싶어 하셔서. 사장실에 있지? 그게. 비서실 여직원이 곤란한 표정으로 나를 막아섰다. 사장님 지금 중요한 미팅 중이신데. 미팅? 대전 출장 갔다고 했는데? 내 말에 여직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네. 대전 가시기 전에 잠깐 들르신 손님이 계셔서. 거짓말이다. 나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나는 비서를 밀치고 사장실 문을 벌컥 열었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텅 빈 책상과 소파. 하지만 소파 테이블 위에는 아직 김이 식지 않은 커피 2잔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공기 중에 남아있는 희미한 향기. 머스크와 장미. 그녀가 여기 있었다. 방금 전까지.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이 방금 나가셨는데. 비서가 뒤따라 들어와 어쩔 줄 몰라 했다. 나는 테이블로 다가가 커피잔을 확인했다. 립스틱 자국. 짙은 버건디색. 유라가 즐겨 바르는 색이었다. 누가 왔었어? 그게. 부동산 컨설팅 해주시는 최 대표님이요. 최유라. 그녀는 여기서도 민석의 비즈니스 파트너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전 출장은 언제 간대? 그게. 오늘 오후에 출발하신다고. 비서의 말이 횡설수설했다. 나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대신 사장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내가 모르는 남편의 공간.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때 책상 한 구석에 놓인 태블릿 PC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민석은 기계치였다. 스마트폰도 전화와 문자 외에는 잘 쓰지 못하는 사람이 태블릿 PC를 쓴다. 이상했다. 나는 슬그머니 태블릿 PC 쪽으로 다가갔다. 비서는 밖에서 시끄럽게 구는 시어머니를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다. 화면을 터치했다. 잠겨있지 않았다. 바탕화면에는 카카오톡 앱이 깔려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앱을 실행했다. 대화 목록은 단 하나였다. 나의 여신. 대화명을 보는 순간 헛구역질이 올라왔다. 나의 여신? 57세 먹은 남자가 저장한 이름치고는 너무나 역겨웠다. 대화방을 눌렀다. 민석 자기야, 어디야? 나 지금 주차장 내려왔어. 오전 1120 여신 거의 다 왔어요, 오빠. 오늘 속초 가는 거 맞지? 대전이라고 뻥쳤어? 오전 1121 민석 당근이지. 그 멍청한 여편네는 내가 대전 가서 뺑이 치는 줄 알 거야. 키읔키읔키읔 오전 1122 여신 의구 못 말려. 오늘 밤에 죽여줄게. 기대해. 오전 1123 민석 사랑해. 내 인생의 구원자. 오전 1124. 사진들도 있었다. 속초 리조트 예약 내역 캡처 유라가 야한 속옷을 입고 찍은 셀카 그리고 두 사람이 침대에서 뒹구는 동영상까지. 나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다. 손이 덜덜 떨려서 태블릿을 떨어뜨릴 뻔했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나를 멍청한 여편네라고 조롱하며 그들만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본능적으로 태블릿을 내 핸드백에 쑤셔 넣었다. 절도? 상관없었다. 이건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였다. 사모님? 사장님이 지금 지하 주차장에서 차 빼신다고 연락 왔는데요. 비서가 들어오며 말했다. 엇갈린 것이다. 나는 태연하게 표정을 관리했다. 그래. 그럼 그냥 갈게. 어머님이 갑자기 집에 가자고 보채시네. 아범한테는 다녀갔다는 말하지 마. 피곤해할 테니까. 나는 도망치듯 회사를 빠져나왔다. 핸드백 속의 태블릿 PC가 마치 시한폭탄처럼 뜨겁게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시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노래를 흥얼거렸다.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나는 핸드백을 끌어안고 눈물을 삼켰다. 이제 증거는 확보했다. 하지만 태블릿을 다시 켜서 확인한 내용은 단순히 불륜 증거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들의 대화 내용을 더 거슬러 올라가다가 나는 내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파일을 발견했다. 태산 빌딩 매각 계약서 초안. 테헤랄로에 있는 그 10층짜리 사옥. 태산 건설의 심장. 그것은 법적으로 나와 민석의 공동 명의였다. 내 친정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산이 종잣돈이 되어 지은 건물이기 때문이다. 파일을 열어보았다. 매도인 박민석 한서진. 매수인 JY 홀딩스. JY 홀딩스?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았다. 대표자 이름 최유라. 피가 차갑게 식었다. 민석은 회사의 사옥을 매각하여 현금화하려 하고 있었다. 그것도 유라가 만든 페이퍼 컴퍼니에 헐값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 지분까지 가로채기 위해 내 인감 증명을 위조하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 민석 집구석에 있는 인감 도장 훔쳐와야 하는데 그 여편네가 금고 열쇠를 어디 뒀는지 모르겠네. 여신 오빠 걱정 마. 치매 노인네 이용하면 돼. 며느리 정신없게 만들고 그때 쓱싹하면 되지. 민석 역시 자기는 천재야. 건물 넘기고 나서 바로 이혼 소송 걸 거야. 위자료 한 푼도 안 주고 내쫓을 거니까. 그들은 나를 단순히 배신한 게 아니었다. 나를 빈털터리로 만들어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고 시어머니까지 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30년 헌신의 대가가 고작 이것인가. 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빌딩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세상은 저렇게 멀쩡하게 돌아가는데 내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더 이상 나지 않았다.
대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서늘하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나는 태블릿을 껐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부산에 있는 딸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수야, 엄마 이제 싸울 거야. 준비해줘.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더 이상 어제의 멍청하고 순진한 한서진이 아니었다. 나는 사냥꾼이 되기로 했다. 내 가정을 파괴하고 내 재산을 노리는 저 파렴치한 짐승들을 잡기 위해 가장 잔혹하고 치밀한 덫을 놓을 사냥꾼. 태블릿 PC는 내 옷장 깊숙한 곳, 민석이 절대 찾을 수 없는 겨울 이불 속에 숨겨두었다. 그리고 나는 부엌으로 가서 칼을 갈았다. 쓱싹 쓱싹. 칼 갈리는 소리가 섬뜩하게 부엌을 채웠다. 저녁이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소리에 섞여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려왔다. 속초의 어느 리조트에서 뒹굴고 있을 두 사람에게도 이 비가 내릴까. 부디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그것이 너희들의 마지막 축제가 될 테니. 나는 식탁에 앉아 달력을 보았다. 다음 달 15일. 박민석의 환갑잔치가 잡혀있는 날. 호텔 연회장 예약 하객 200명. 그가 그토록 원하던 성대한 파티. 그래, 민석 씨. 당신이 원하는 대로 아주 성대하게 해줄게. 나는 붉은 펜을 들어 달력 날짜 위에 동그라미를 쳤다. 그날이 바로 그들의 처형식이 될 날이었다. 비가 그친 평창동의 아침은 시리도록 투명했다. 젖은 아스팔트 위로 햇살이 반사되어 눈을 찔렀다. 나는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밤새 눅눅해진 공기를 환기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옷장 깊숙한 곳 이불 속에 숨겨둔 태블릿의 열기는 내 가슴 속에서 여전히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오후 2시.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2박 3일간의 거짓 출장을 마치고 박민석이 돌아왔다. 나는 현관으로 나가 그를 맞이했다. 다녀오셨어요. 고생 많으셨죠. 민석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것은 경무에 시달린 피로가 아니었다. 밤새 쾌락을 탐닉하느라 진을 뺀 남자의 나른한 피로감이었다. 그의 손에는 대전의 유명 빵집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비서나 누군가를 시켜 사오게 한 것이 분명했다. 왔어? 아휴 힘들다. 현장에서 문제가 좀 커서 해결하느라 잠도 못 잤네. 아이고 어쩌나. 씻고 좀 쉬어요. 북엇국 끓여놨어요. 나는 그의 짐을 받아들며 쇼핑백을 힐끔 보았다. 튀김 소보로 빵. 그는 빵을 싫어한다. 이것은 나를 위한 선물이 아니라 나 대전 다녀왔소라고 주장하기 위한 증거물일 뿐이었다. 민석은 안방이 아닌 서재로 직행했다. 나는 그가 들어간 뒤 잠시 뜸을 들이다가 물 한 잔을 쟁반에 받쳐들고 서재 문을 두드렸다. 여보, 물 드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민석은 책상 서랍을 미친 듯이 뒤지고 있었다. 서류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당신, 혹시 내 가방 정리했어? 아니요. 방금 들고 들어오신 거 현관에 그대로 뒀는데요. 왜요? 뭐 찾으세요? 아니, 태블릿. 회사에서 쓰던 태블릿 못 봤어? 걸려들었다. 나는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태블릿이요? 당신 기계치라 그런 거 안 쓰잖아요. 핸드폰도 겨우 쓰면서. 아, 요즘은 현장 사진 다 그걸로 본단 말이야. 분명히 가방에 넣은 것 같은데. 민석은 입술을 물어뜯으며 허공을 응시했다.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 태블릿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본인이 제일 잘 알기에 잃어버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할 것이다. 회사에 두고 온 거 아니에요? 김 비서한테 물어볼까요? 아냐. 됐어. 내가 알아서 해. 민석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나는 어깨를 움츠리며 쟁반을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찾아보면 나오겠죠. 중요한 거면 김 기사 시켜서 회사 한번 가보라고 해요. 아, 시끄러워. 나가. 나 좀 쉬게 나가라고. 나는 쫓겨나듯 서재를 나왔다. 문을 닫고 돌아서는 순간 내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공포는 서서히 조여올 때 더 극대화되는 법이다. 당장 터뜨리지 않는다.
그가 잃어버린 태블릿의 행방을 쫓으며 피가 마르는 꼴을 지켜보는 것이 나의 첫 번째 복수였다. 저녁 식사 시간 민석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다.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계속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아마 최유라에게 연락하고 있을 것이다. 태블릿이 없어졌어. 큰일 났어. 라고 징징거리고 있겠지. 그때 시어머니가 숟가락으로 식탁을 탕탕 내리쳤다. 밥이 짜다고. 평소 싱겁게 드시는 어머님 입맛에 맞춘 국이었다. 하지만 나는 군말 없이 국그릇을 가져갔다. 죄송해요. 물 좀 더 부어드릴게요. 에잉, 솜씨하고는. 첩년이 더 잘하겠어. 시어머니의 입에서 또 첩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왔다. 민석이 화들짝 놀라 어머니를 쳐다봤다. 어머니, 밥상머리에서 무슨 소리세요? 왜? 옆집 여우년이 밥은 더 잘할 거다. 냄새가 아주 고소한 게. 민석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는 도둑이 재발절인 사람처럼 안절부절 못했다. 어머니의 치매가 때로는 신기라 불릴 만큼 예리할 때가 있었다. 당신 어머니 약 제대로 챙겨 먹이는 거 맞아? 상태가 왜 저러셔? 요즘 좀 오락가락하세요. 의사 선생님도 진행이 빨라진다고 마음에 준비하라고 하셨고요. 나는 담담하게 대꾸했다. 민석은 신경질적으로 물컵을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나갔다 올게. 지금요? 피곤하다면서요. 잠깐 바람 좀 쐬고 올 거야. 찾을 것도 있고. 그는 기어이 나갔다. 아마 차 안이나 회사 혹은 최유라의 집으로 가서 태블릿을 찾으려 할 것이다. 나는 그가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2층 베란다로 올라갔다. 어둠이 깔린 옆집 마당. 민석이 담벼락 아래쪽 문을 통해 유란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두 사람이 만나는 비밀 통로였다. 잠시 후 유란의 거실 불이 켜지고 블라인드 너머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서로를 껴안는 그림자가 아니었다. 민석은 팔을 휘저으며 화를 내고 있었고 유란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태블릿 분실로 인해 그들의 견고했던 불륜 동맹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 더 싸워라. 서로를 의심하고 물어뜯어라. 나는 난간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나는 내일 부산에서 올라올 딸 지수를 기다리며 다음 단계의 덫을 구상했다. 제오장, 파멸의 설계자들. 다음 날 오후 딸 지수가 집에 도착했다. 1년 만에 보는 딸의 얼굴은 조금 야위어 보였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엄마. 지수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나를 꽉 끌어안았다. 그 작은 어깨가 단단한 체온이 나에게 무너져 내릴 뻔한 마음을 다잡게 해주었다. 왔니? 고생했다. 우리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시어머니는 요양보호사가 산책을 데리고 나간 상태였다. 나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태블릿을 꺼내 지수에게 보여주었다. 이거야. 지수는 태블릿에 담긴 대화 내용과 사진, 그리고 위조된 계약서를 하나하나 넘겨보았다. 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더니 이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미친. 이게 사람 새끼들이야? 아빠도 그 옆집 여자도. 이건 범죄잖아, 엄마. 그래. 범죄지. 그래서 널 부른 거야. 지수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녀는 카페를 운영하며 세상 물정을 겪은 아이였다. 감정적으로 날뛰는 것보다 이성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엄마, 내가 아는 변호사님이 계셔. 부산에서 알게 된 분인데 이혼이랑 재산 분할 전문이야. 서울 올라오실 일 있다고 했으니까 당장 만나자. 우리는 그 길로 시내의 한 호텔 커피숍으로 향했다. 변호사 강 씨는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다. 그녀는 우리가 가져간 태블릿 자료를 검토하더니 안경을 고쳤었다. 사모님, 이건 단순히 이혼 소송감이 아닙니다. 사문서 위조, 동행사 횡령, 형사 고소까지 가능한 건이에요. 특히 이 부동산 매각건은 막아야 합니다. 어떻게 막죠? 남편이 제 인감을 훔쳐서라도 진행할 기세인데. 지금 당장 가처분 신청을 낼 수도 있지만 그러면 남편분이 눈치를 채고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거나 은닉할 겁니다. 사모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단순히 이혼하고 돈 받는 건가요? 아니면 사회적 매장인가요?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강 변호사를 똑바로 응시했다. 둘 다요. 저 사람들 고개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고 싶어요. 내 30년 인생을 쓰레기통에 처박은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고 싶어요. 강 변호사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다. 그렇다면 판을 키우세요. 남편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체면과 명예라고 하셨죠? 그 명예가 가장 빛나는 순간에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법적인 절차는 제가 물밑에서 완벽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 판을 키워라. 그것은 내가 생각했던 환갑잔치 계획과 일치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지수에게 말했다. 아빠한테는 비밀로 해. 내가 온 건 그냥 할머니 뵙고 엄마 반찬 가지러 온 걸로 하자. 알았어. 엄마, 근데 아빠 생일 파티. 진짜 할 거야? 해야지. 아주 성대하게. 내 아빠가 평생 꿈꾸던 그런 파티로 만들어줄 거야. 그날 저녁 민석이 퇴근했다. 여전히 태블릿을 찾지 못한 듯 초조한 기색이었다. 나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저녁상을 차리고 지수와 함께 그를 맞이했다. 아빠 오셨어요? 지수, 내가 웬일이냐? 엄마가 좀 편찮으시다길래 반찬 좀 해다 드리러 왔죠. 아빠 얼굴도 볼 겸. 지수는 싫은 내색을 감추고 짐짓 살갑게 굴었다. 민석은 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껄끄러워하면서도 내심 가장이 된 권위를 세우고 싶어 했다. 그래, 장사는 잘 되고 꼴의 사장이라고 바쁠 텐데. 그럭저럭요. 아, 아빠. 다음 달 환갑이라면서요? 엄마가 호텔 예약한다고 난리던데. 내가 끼어들 타이밍이었다. 나는 민석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안 그래도 당신이랑 상의하려고 했어요. 원래는 그냥 가족끼리 밥이나 먹을까 했는데 당신 회사 창립 20주년도 겹치고 해서 좀 크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크게? 얼마나? 태산건설 대표 박민석인데 동네 잔치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S호텔 그랜드 볼룸 예약하려고요. 당신 거래처 사장님들, 정계 인사들, 동창들 다 초대해서 당신 건재한 거 보여주면 좋잖아요. 요즘 건설 경기 어렵다고 다들 죽는 소리 하는데 당신만큼은 끄떡없다는 거 과시도 좀 하고. 과시. 민석의 아킬레스건이었다. 그는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 그의 눈이 번뜩였다. S호텔 그랜드 볼룸? 거긴 대관료만 해도 얼만 줄 알아? 돈이 썩어나? 제가 적금 깬 거 있어요. 당신 위해 10년 부은 거예요. 그 정도는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당신이 우리 집안 기둥인데 기 한번 제대로 살려드려야죠. 나는 최대한 순종적이고 헌신적인 아내의 가면을 썼다. 민석은 잠시 고민하는 척하더니 이내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감추지 못했다. 뭐 당신 정성이 갸륵하니까. 그래, 기왕 하는 거 제대로 해봐. 사람들 불렀는데 음식 맛없고 그러면 내 망신인 거 알지? 걱정 말아요. 최고급 코스로 준비할게요. 아, 그리고 초대 명단은 당신이 정리해 주시면 제가 다 연락 돌릴게요. 민석은 기분이 좋아졌는지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마셨다. 그래, 지수, 너도 남자친구 있으면 데려와라. 내 아빠가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 보여줘야지. 내 아빠. 꼭 그럴게요. 지수가 식탁 아래에서 내 손을 꽉 잡았다. 우리는 눈빛을 교환했다. 낚싯바늘을 물었다. 이제 끌어올리기만 하면 된다. 그날 밤 나는 베란다에서 또다시 엿들었다. 민석이 유라와 통화하는 소리가 열린 창문 틈으로 새어나왔다. 유라야. 글쎄, 그 여편네가 내 환갑잔치를 호텔에서 크게 해준다네. 적금까지 깼대. 멍청한 게 돈은 좀 모았나 봐. 아니야, 건물 매각은 진행해야지. 잔치 끝나고 바로 작업할 거야. 사람들 앞에서 폼 좀 잡고 그 다음에 정리하면 그림 좋잖아. 태블릿은 아직 못 찾았어. 근데 며칠 지났는데도 조용한 거 보면 그냥 어디 흘린 것 같아. 별일 없을 거야. 유라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가 무슨 표정을 짓고 있을지 눈에 선했다. 남편의 허영심을 이용해 시간을 벌었다.
그들은 안심하고 있을 것이다. 멍청한 아내가 남편 기 세워주느라 전 재산을 털어 파티를 연다고 비웃고 있겠지. 그래, 마음껏 비웃어라. 그 웃음이 통곡으로 바뀌는 건 한순간일 테니. 환갑잔치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나는 전쟁을 준비하는 장수처럼 분주하게 움직였다. 호텔 연회 담당자와 미팅을 하고 메뉴를 시식하고 꽃장식을 골랐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내조의 여왕이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다른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다. 강 변호사는 민석의 차명 계좌와 유라의 페이퍼 컴퍼니 실체를 추적해 증거를 확보했고 지수는 파티 당일 사용할 영상을 편집하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건 초대였다. 나는 민석이 건네준 명단을 훑어보았다. 국회의원, 구청장, 협력업체 대표들. 200명이 넘는 이름들. 나는 그 명단에 내 손으로 몇 명의 이름을 더 추가했다. 첫 번째는 최유라였다. 나는 화사한 옷을 차려입고 직접 옆집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어머 언니? 유라가 인터폰 화면에 비친 나를 보고 문을 열어주었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유라 씨, 줄 게 있어서 왔어. 나는 금박이 박힌 고급스러운 초대장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우리 그이 환갑잔치 초대장이야. 다음 주 토요일 S호텔이야. 아, 사장님한테 듣긴 했는데. 제가 가도 되나 모르겠네요. 유라는 내숭을 떨며 초대장을 만지작거렸다. 나는 그녀의 손을 덥석 잡았다. 무슨 소리야? 유라 씨가 우리 그이 사업도 많이 도와주고 나한테도 말동무해주고 얼마나 고마운 이웃인데. 꼭 와야 해. 내가 특별히 VIP석으로 빼놨어. 나의 과도한 친절에 유라는 잠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곧 우월감에 젖은 미소를 지었다. 본처가 직접 상간녀를 남편 생일 파티에 초대하다니. 그녀의 입장에서 나는 세상 물정 모르는 멍청이거나 남편 비즈니스를 위해 자존심도 없는 여자로 보일 것이다. 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럼 참석할게요. 축하드려야죠. 그래, 고마워. 아, 그리고 올 때 제일 예쁘게 하고 와. 유라 씨가 우리 동네 퀸카잖아. 내 친구들도 많이 오는데 내 이웃이 이렇게 세련됐다고 자랑 좀 하게. 어머, 언니도 참. 유라는 기분이 좋아졌는지 콧소리를 냈다. 나는 속으로 구역질을 삼키며 돌아섰다. 그래, 제일 예쁘게 하고 와라.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와야 진흙탕에 처박혔을 때 더 비참할 테니까. 두 번째 초대장은 시어머니의 요양병원 원장님과 민석의 고향 친구들, 그리고 내 고등학교 동창들에게 보냈다. 특히 내 동창 중에는 입이 싼 친구들이 많았다. 소문을 퍼뜨릴 스피커들이 필요했다. D-7. 긴장감이 감도는 일주일이 시작되었다. 민석은 여전히 태블릿을 찾지 못한 불안감을 술로 달래고 있었다. 그는 밤마다 악몽을 꾸는지 끙끙거렸다. 여보, 어디 아파요?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태블릿은 아직 못 찾았어요? 내가 짐짓 걱정스러운 투로 묻자 민석이 신경질적으로 이불을 걷어찼다. 그 얘기 좀 그만해. 잃어버렸으면 만 거지 왜 자꾸 상기시켜. 그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혹시라도 누군가 주워서 내용을 봤을까봐.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협박 전화나 이상한 낌새가 없자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시작했다. 그냥 잃어버린 거야. 누가 주웠어도 포맷해서 팔아먹었겠지. D-1. 파티 전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천둥 번개가 치는 밤이었다. 시어머니는 천둥 소리에 놀라 발작을 일으켰다. 폭탄이다. 피난 가야 해. 아범아. 혜정아. 나는 시어머니를 품에 안고 진정시켰다. 어머니 괜찮아요. 폭탄 아니에요. 그냥 비 오는 거예요. 아니야. 저기 저 불려우가 불을 질렀어. 우리 집 다 탄다. 어머니는 허공을 가리키며 울부짖었다. 나는 어머니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내일이면 그 불려우를 잡을 수 있어요. 지수는 내 방에서 노트북으로 마지막 영상 점검을 하고 있었다. 엄마, 이 사진. 너무 센가? 아니. 더 크게 확대해.
얼굴 확실히 보이게. 나는 화면 속 민석과 유라의 적나라한 사진을 보며 차갑게 말했다. 이제 동정심 따위는 없었다. 새벽 3시. 시어머니가 잠들고 지수도 방으로 돌아갔다. 나는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와인 한 잔을 따랐다. 남편이 즐겨 마시던 그 비싼 와인이었다. 창밖에는 비가 그치고 있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다. 내일이면 이 고요함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수많은 사람의 비명과 욕설 그리고 셔터 소리로 가득 찰 것이다. 나는 건너편 유란의 집을 바라보았다. 불이 꺼져 있었다. 내일 입을 드레스를 골라놓고 팩을 하며 잠들었겠지. 민석은 서재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잘 자도. 그게 당신이 편하게 자는 마지막 밤일 테니까. 나는 와인을 단숨에 들이켰다. 씁쓸하면서도 끝맛은 달콤했다. 마치 복수의 맛처럼. 준비는 끝났다. 이제 무대 위로 올라가 그들의 가면을 벗기고 내 인생을 되찾을 시간이었다.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다. 하늘은 야속할 만큼 맑고 푸르렀다.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욕실로 향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동자만큼은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짐승의 목을 노리는 사냥꾼의 눈빛이었다. 박민석은 어린애처럼 들떠 있었다. 그는 샤워를 하면서 콧노래를 불렀다. 욕실에서 나온 그는 드레스룸 앞에서 나를 불렀다. 여보, 내 금장 단추 달린 재킷 어디 있어? 그거 입어야 사진발 잘 받는데. 여기 다려놨어요. 넥타이는 이걸로 하세요. 나는 짙은 붉은색 넥타이를 건넸다. 핏빛을 닮은 색이었다. 색깔 좋네. 당신 오늘따라 센스 있다. 민석은 거울을 보며 이리저리 포즈를 취했다. 최고급 맞춤 양복, 번쩍이는 구두, 손목에 찬 명품 시계. 그는 자신이 이 세상의 왕이라도 된 줄 알았다. 자신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잔치 의상이 아니라 사회적 매장을 위한 수의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당신도 빨리 준비해. 꼬질꼬질하게 하고 오지 말고. 미용실 예약해줬잖아. 가서 머리도 좀 하고 화장도 좀 진하게 해. 오늘 내 얼굴이나 다름없으니까. 알았어요. 걱정 말아요. 나는 담담하게 대꾸하며 그의 등 뒤에 있는 먼지를 털어주었다. 마지막 잡이었다. 오후 4시. 시어머니 윤 여사를 모실 리무진 택시가 도착했다. 요양보호사가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어머니를 부축했다. 어머니, 오늘 잔치하러 가요.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잔치? 누구 잔치? 아범 장가가? 네, 아범 새장가 가는 날이나 다름없죠. 내 뼈 있는 농담에 요양보호사가 흠칫 놀랐지만 나는 옅게 웃어넘겼다. 우리는 S호텔로 향했다. 서울의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남산 자락의 최고급 호텔. 입구에는 태산건설 대표 박민석 회가변이라는 화환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랜드 볼룸 로비는 벌써 하객들로 북적였다. 민석은 입구에 서서 들어오는 손님들의 손을 잡으며 입이 귀에 걸려 있었다. 아이고 의원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회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왕림해 주시다니 영광입니다. 그는 굽신거리고 호탕하게 웃고 어깨를 으스댔다. 나는 그 옆에 한 걸음 물러서서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내 역할은 병풍,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때였다. 로비의 공기가 일순간 바뀌었다. 회전문을 밀고 들어오는 한 여자 때문이었다. 최유라였다. 그녀는 오늘 작정한 듯 했다. 몸에 딱 달라붙는 샴페인 골드 색상의 롱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등 라인이 깊게 파인 파티의 주인공이나 입을 법한 과감한 의상이었다. 목과 귀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세트가 번쩍였다. 하객들의 시선이 민석이 아닌 그녀에게 쏠렸다. 어머, 저 여자 누구야? 연예인이야? 옷차림 봐라. 남의 잔치에 저게 무슨 예의야?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유라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당당하게 레드카펫을 밟듯 걸어와 민석 앞에 섰다. 사장님 축하드려요. 오늘 정말 멋지세요. 유라가 꽃다발을 건네며 민석의 가슴에 살짝 손을 얹었다 떼었다. 민석은 주변 눈치를 보면서도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아, 유라 씨. 와줘서 고마워. 오늘 아주 아름답네. 언니가 제일 예쁘게 하고 오라고 하셔서요. 신경 좀 썼죠. 유라가 나를 보며 생글거렸다. 뻔뻔함이 하늘을 찔렀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뱀의 가죽을 만지는 느낌이었다. 그래, 정말 예쁘네. 오늘 우리 그이 빛나게 해주려고 작정했구나. 저기 VIP석에 자리 마련해뒀으니 가서 앉아있어. 나는 그녀를 무대와 가장 가까운, 가장 잘 보이는 자리로 안내했다. 그녀는 그 자리가 상석인 줄 알겠지만 사실은 처형대 바로 밑이었다. 딸 지수가 다가왔다. 지수는 호텔 직원들과 방송 음향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다. 엄마, 준비 다 됐어. 영상은? 완벽해. USB는 내가 가지고 있어. 아빠 비서가 자기가 틀겠다고 달라고 했는데 내가 딸이 만든 서프라이즈 영상이라 직접 틀어야 의미 있다고 막았어. 잘했다. 타이밍 알지? 응. 아빠가 케이크 자르고 건배 제의할 때 지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딸의 손을 꼭 쥐어주었다. 무서워할 거 없어. 우린 정당방위야. 알아. 엄마, 나 하나도 안 무서워. 오히려 기대돼. 저 인간들 표정이 어떻게 일그러질지. 육시 정각. 사회자의 안내 멘트와 함께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졌다. 200명이 넘는 하객들이 자리에 앉았다. 화려한 샹들리의 조명이 민석의 정수리를 비췄다. 그는 개선장군처럼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다.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순간이자 마지막 영광의 순간이었다. 나는 어둠 속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내 손에는 손수건 대신 차갑게 식은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제8장. 위선의 만찬. 연회장은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최고급 스테이크와 랍스터 요리가 서빙되었다. 사람들은 민석의 성공을 찬양하고 태산건설의 미래를 축복했다. 모든 것이 민석이 꿈꾸던 그림대로였다. 자, 여러분. 식사는 입에 맞으십니까? 민석이 마이크를 잡았다. 술이 몇 잔 들어가서인지 얼굴이 불쾌했다. 제가 맨주먹으로 상경해서 흑통 배달하며 이 회사를 일궜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지만 오늘처럼 기쁜 날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덕분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최유라는 물개 박수를 치며 민석에게 뜨거운 눈빛을 보냈다. 민석은 은근슬쩍 유라 쪽을 바라보며 윙크를 했다. 내 눈에만 보이는 아주 은밀한 신호였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준 제 아내 한서진 씨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민석이 나를 가리켰다. 조명이 나를 비췄다. 나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미소 지었다. 사실 제 아내는 좀 부족한 사람입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세련된 맛도 없죠. 하지만 묵묵히 제 뒷바라지하고 아픈 노모 모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다음 생에도 나랑 살 거지? 하객들이 폭소를 터뜨렸다. 박 대표님 사랑꾼이시네. 사모님 복 받으셨습니다. 하는 소리가 들렸다. 부족한 사람? 많이 배우지 못해? 내 친정 아버지가 물려준 땅과 자금이 없었다면 당신은 아직도 공사판에서 벽돌이나 나르고 있었을 것이다. 내 헌신을 부족함으로 포장하고 자신의 성공을 독차지하려는 저 역겨운 위선. 속이 뒤집힐 것 같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건겨받았다. 예정에 없던 순서였다. 사회자가 당황했지만 나는 자연스럽게 무대 중앙으로 나갔다. 안녕하세요. 박민석 씨의 아내 한서진입니다. 내 목소리는 차분하고 또렷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다. 제 남편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열정이 넘치죠. 일이든 사람이든 한번 꽂히면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드는 불도저 같은 사람입니다. 민석은 칭찬인 줄 알고 으쓱거렸다. 오늘 남편의 환갑을 맞아 제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저에게 보여준 진심을 담은 영상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제 남편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오! 하는 환호성이 터졌다. 민석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스크린을 바라봤다.
나는 무대 옆에 있는 지수에게 눈짓을 했다. 지수가 노트북의 엔터키를 눌렀다. 조명이 꺼지고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잔잔한 음악과 함께 우리의 결혼식 사진, 젊은 시절 고생하던 사진들이 슬라이드쇼로 지나갔다. 하객들은 아이고 옛날 생각나네, 박 대표 젊었네 하며 훈훈한 분위기에 젖어들었다. 그때였다. 지지직 마이너스. 화면이 노이즈와 함께 흔들리더니 갑자기 음악이 뚝 끊겼다. 그리고 전혀 다른 장르의 영상이 시작되었다. 화면 가득 속초의 푸른 바다가 나타났다. 하지만 풍경 영상이 아니었다. 백사장을 거니는 두 남녀의 뒷모습. 남자의 손이 여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있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게 뭐지? 카메라가 줌인되었다. 남자가 고개를 돌려 여자에게 키스했다. 박민석이었다. 그리고 그 품에 안겨있는 여자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었다. 방금 전까지 VIP석에서 박수를 치던 샴페인 골드 드레스를 입은 최유라였다. 자기는 피부가 어쩜 이렇게 고와? 우리 집 쭈구렁탱이 할망구랑은 차원이 달라. 스피커를 찢을 듯이 선명한 민석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정막. 200명의 하객이 숨을 멈췄다. 스테이크를 썰던 나이프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화면이 바뀌었다. 이번엔 침대 위였다. 두 사람이 뒹구는 모습은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신음과 대화 내용은 적나라하게 들렸다. 오빠, 건물 팔면 나 뭐 해줄 거야? 벤츠 바꿔줄게. 그리고 평창동 집 명의도 너한테 넘겨줄까? 그 여편네 쫓아내고 나면 그 집 안방은 내 거야. 정말? 으이구 사랑해 오빠. 근데 치매 노인네는 어떡해? 요양원에 처박아야지. 냄새나서 같이 못 살아. 죽지도 않고 끈질겨 아주.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경악, 비명, 욕설이 뒤섞였다. 민석은 넋이 나간 채 스크린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사람처럼 보였다. 최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가렸다. 하지만 그녀의 화려한 드레스는 어둠 속에서도 너무나 잘 보였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다. 이번엔 문서였다. 태산빌딩 매각 계약서 위임장 마이너스 한서진 인감 도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카오톡 대화방 캡처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민석 멍청한 여편네가 내 환갑잔치 크게 해준대. 그거 끝나고 바로 이혼 소송 걸어서 빈털터리로 내쫓을 거야. 넌 그냥 즐겨. 영상이 끝났다. 화면에는 검은 바탕에 흰 글씨로 단 한 문장이 떠 있었다. 이것이 박민석의 30년 진심입니다. 꺼. 당장 안 꺼. 민석이 괴성을 지르며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갔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스크린을 손으로 가리려 애썼지만 빔 프로젝터의 빛은 그의 등 위로 위조 계약서를 문신처럼 새겨 넣을 뿐이었다. 이게 무슨 조작이야? 누가 이런 장난을 쳐? 민석은 마이크를 잡고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마이크 전원은 차단된 상태였다. 그의 목소리는 허공에서 흩어졌다. 하객들은 분노했다. 특히 민석을 믿고 투자를 했던 협력업체 사장들의 눈빛이 살벌하게 변했다. 박 대표, 저게 사실이야? 회사를 팔아먹어? 아니, 조강지처한테 할 짓이 있고 못할 짓이 있지. 사람 새끼야? 여기저기서 물컵과 냅킨이 무대로 날아들었다. 민석은 날아오는 물건을 피하며 비굴하게 몸을 숙였다. 나는 천천히 단상 앞으로 걸어나갔다. 내 손에는 켜진 마이크가 들려 있었다. 나는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을 차분하게 둘러보았다. 조작 아닙니다. 내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울리자 장내가 다시 조용해졌다. 저 영상 속의 목소리, 사진, 문서. 모두 제가 직접 확보한 증거들입니다. 제 남편 박민석과 저기 앉아있는 제 이웃이자 상간녀 최유라가 벌인 짓입니다. 나는 손가락으로 최유라를 가리켰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동시에 유라에게 꽂혔다. 유라는 가방으로 얼굴을 가리고 테이블 밑으로 숨으려 했다. 하지만 지수가 다가가 그녀의 가방을 치워버렸다. 얼굴 드세요, 아줌마. VIP석에 앉으셨잖아요. 주인공 대접 받으셔야죠.
지수의 서슬퍼런 일깔에 유라는 바들바들 떨며 고개를 들지 못했다. 여러분 들으셨죠? 제 남편은 저를 멍청한 여편네라고 불렀습니다. 30년간 시어머니 똥 기저귀를 갈아낸 저를 쭈구렁탱이 할망구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제 명의를 도용해 재산을 빼돌리고 저를 빈털터리로 내쫓으려 했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민석을 돌아보았다. 그는 무대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 위풍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비에 젖은 똥개처럼 초라해 보였다. 박민석 씨. 내가 그를 불렀다. 그가 흠칫하며 고개를 들었다. 당신이 원하던 환갑잔치 마음에 들어? 당신의 그 추악한 민낯을 세상 모두에게 보여주는 게 내가 준비한 선물이야. 여보. 서진아. 내가 잘못했어. 잠깐 나가서 얘기해. 응? 사람들 보잖아. 민석이 기어와서 내 바짓가랑이를 잡았다. 나는 가차없이 발로 그를 걷어찼다. 더러운 손 치워. 나는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건 이혼 소장이야. 그리고 이건 사문서 위조, 횡령, 간통에 대한 고소장이고 변호사가 이미 법원에 접수했어. 당신은 이제 끝이야. 나는 서류 뭉치를 그의 얼굴에 뿌렸다. 하얀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민석의 위로 떨어졌다. 그리고 최유라. 나는 마이크를 잡고 유라를 불렀다. 너도 공범이야. 상간녀 위자료 소송은 기본이고 사기 공모 혐의로 같이 감옥 가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자랑하던 그 벤츠, 명품 가방 다 압류당할 거니까 각오해. 유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아니야. 난 아니야. 사장님이 시킨 거야. 난 몰랐어.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다. 추악한 결말이었다. 그때 연회장 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어왔다. 강 변호사가 미리 조치해 둔 것이었다. 박민석 씨, 최유라 씨 되십니까?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다가와 민석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번쩍이던 명품 시계 옆에 차가운 은팔찌가 채워졌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태산건설 대표야. 민석이 발버둥 쳤지만 경찰들은 그를 강제로 끌고 나갔다. 유라는 실신한 척 늘어졌지만 여경 2명에게 질질 끌려나갔다. 그녀의 샴페인 골드 드레스 자락이 바닥에 끌리며 먼지투성이가 되었다. 하객들은 그 광경을 핸드폰으로 찍느라 바빴다. 내일이면, 아니 당장 1시간 뒤면 인터넷에 태산건설 대표의 막장 환갑잔치라는 제목으로 도배될 것이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다. 나는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다. 그때 누군가 나를 부축했다. 지수였다. 엄마 잘했어. 진짜 멋졌어. 지수가 울먹이며 나를 안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등을 토닥였다. 그래. 끝났다. 이제 정말 끝났어. VIP석 구석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요양보호사도 넋이 나가 어머니를 말리지 못했다. 어머니는 멍한 표정으로 바닥에 흩어진 이혼 서류를 밟고 내 앞에 섰다. 며느리야. 어머니의 눈에 초점이 돌아왔다. 아주 잠깐 찾아오는 기적 같은 맑은 정신이었다. 고생했다. 내 아들이. 짐승이었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셨다. 나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어머니. 저 이제 못 살아요. 이 사람하고는 못 살아요. 그래, 살아라. 내 인생 살아라. 나 버리고 가도 된다. 나는 괜찮다. 연회장은 텅 비어갔지만 우리 세 여자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지옥에서 탈출한 생존자들의 뜨거운 해방의 눈물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샹들리에를 바라보았다. 눈물에 번져 빛이 산산이 조각나 보였다. 하지만 그 빛은 더 이상 나를 짓누르는 화려함이 아니었다. 내일은 해가 뜰 것이다. 그리고 그 해는 박민석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한서진이라는 이름으로 맞이하는 첫 번째 태양이 될 것이다. 경찰서 유치장의 철창은 차가웠다.
하지만 그 안에서 들려오는 박민석의 절규는 그보다 더 시끄럽고 구차했다. 변호사 불러. 내 담당 변호사 오라고 해. 이건 함정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그는 밤새 소리를 질러 목이 쉬어 있었다. 명품 양복은 구겨졌고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볼품없었다. 환갑잔치의 주인공이었던 왕은 하룻밤 사이에 시정잡배보다 못한 신세로 전락했다. 나는 변호사와 함께 접견실 의자에 앉아 그를 기다렸다. 투명한 아크릴망 너머로 수갑을 찬 민석이 들어왔다. 나를 보자마자 그의 눈이 희번덕거렸다. 여보, 서진아, 너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30년을 산 남편을 감옥에 쳐넣어? 당장 고소 취하해. 합의해주면 내가 다 용서할게. 용서? 기가 찼다. 죄 지은 자가 피해자를 용서하겠다니. 그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있었다. 나는 품에서 챙겨온 서류 뭉치를 아크릴 판 밑으로 밀어 넣었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법이 하는 거지. 합의? 꿈깨. 난 합의금 필요 없어. 내가 썩어 문드러지는 꼴을 보는 게 내 합의금이야. 너 진짜 미쳤구나. 내가 구속되면 회사 부도나. 그럼 너도 빈털털이야. 위자료 한 푼도 못 받는다고. 상관없어. 나는 차갑게 잘라 말했다. 이미 가압류 신청 다 끝났어. 내 명의로 된 부동산, 주식, 예금, 그리고 내가 유라랑 빼돌리려던 비자금 계좌까지 전부 동결이야. 회사가 망하든 말든 내가 가져갈 몫은 이미 확보해뒀으니 걱정 마. 민석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그제야 공포를 느낀 듯 했다. 서진아,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잘못했어. 유라 그년이 꼬신 거야. 난 그냥 잠깐 놀아난 거라고. 너 알잖아, 내가 귀가 얇은 거. 어머니 봐서라도. 어머니 입에 올리지 마.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판장에서 보자. 거기선 넥타이 말고 죄수복 입고 나와. 그게 너한테 딱 어울리니까. 접견실을 나오는데 뒤에서 민석이 책상을 치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내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3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복도 벤치에는 최유라가 조사를 받고 있었다. 화장은 다 지워졌고 헝클어진 머리에 멍한 눈빛으로 앉아 있었다. 형사가 그녀를 다그치고 있었다. 아니, 박민석 씨는 당신이 주도해서 서류 위조했다고 진술했는데 당신은 박민석이 시켰다고 하고.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진짜예요. 전 그냥 시키는 대로. 억울해요, 형사님. 유라가 고개를 들다 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가 벌떡 일어나 내게 달려들려 했다. 언니, 언니가 말 좀 해줘요. 나 박 사장한테 속은 거잖아요. 언니 친구잖아, 우리. 여경이 그녀를 제지했다. 나는 그녀에게 싸늘한 미소를 보냈다. 친구? 내 친구 유라는 죽었어. 거기 있는 건 그냥 전과자가 될 사기꾼일 뿐이야. 콩밥 많이 먹어라. 피부에 좋다더라. 경찰서를 나섰다. 쏟아지는 햇살이 눈부셨다. 끝났다. 정말로 끝났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 일사천리였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해서 재판은 싱거울 정도로 빨리 진행되었다. 박민석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태산건설은 부도 처리되었고 공중분해되었다. 최유라는 공범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민석에게 투자했다가 돈을 날린 채권자들이 그녀의 집으로 몰려가 난동을 부렸다. 벤츠는 압류당했고 평창동 대저택은 경매에 넘어갔다. 그녀는 빚더미에 앉아 야반도주했다는 소문이 들렸다. 동네 퀸카의 비참한 말로였다. 나는 평창동 집을 팔았다. 30년간 내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 배어있는 그 집. 누군가는 아깝다고 했지만 나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감옥이었다. 이삿짐 센터 트럭이 짐을 싣고 떠났다. 텅 빈 거실에 서서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았다. 와인이 튀었던 벽지는 깨끗하게 도배되어 있었다. 식탁 밑에서 벌어졌던 더러운 발장난의 기억도
안방에서 들리던 남편의 코는 소리도 이제는 남의 집 이야기가 되었다. 엄마 가자. 지수가 현관에서 나를 불렀다. 옆에는 시어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계셨다. 나는 미련 없이 문을 닫았다. 안녕. 내 지긋지긋했던 인생아. 우리는 김포공항으로 향했다. 목적지는 제주도. 지수가 늘 말하던 꿈의 섬이었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 박민석의 아내도 치매 노인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한서진으로 살 수 있는 곳.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귀가 먹먹해졌다. 나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다. 저 수많은 빌딩 숲 어딘가에 내 청춘이 묻혀 있다. 아쉽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후회는 없었다. 나는 그 잿더미 속에서 스스로 걸어 나왔으니까. 제주도의 바람은 서울과 달랐다. 짠내 섞인 비릿함이 있었지만 그 속에 생명의 냄새가 있었다. 우리는 서귀포시의 작은 해안 마을에 터를 잡았다. 바다가 바로 내려다 보이는 돌담으로 둘러싸인 아담한 주택이었다. 1층은 카페로 개조하고 2층은 살림집으로 쓰기로 했다. 할머니, 어때요? 바다 좋죠? 지수가 휠체어를 밀며 물었다. 시어머니는 어린 아이처럼 박수를 쳤다. 물이다. 목욕탕이 엄청 크네. 치매는 여전하셨지만 서울에 있을 때보다 표정이 훨씬 편안해지셨다. 밤마다 불이 났다. 도둑이야 하며 소리 지르던 증세도 사라졌다. 탁 트인 바다와 따뜻한 햇살이 어머니의 불안을 잠재운 모양이었다. 카페 이름은 서진이네 부엌으로 지었다. 거창한 이름은 필요 없었다. 그냥 내가 만든 음식을 누군가 맛있게 먹어주면 그만이었다. 메뉴는 단출했다. 직접 구운 빵과 샌드위치, 그리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단호박 수프. 지수는 커피를 내렸다. 개업 첫날 동네 할망들이 마시를 나왔다. 육지에서 왔수가? 빵 냄새가 코를 찌르네. 어서 오세요, 어머니. 맛 좀 보세요. 나는 갓 구운 소금빵을 접시에 담아 내드렸다. 할망들은 빵을 오물오물 드시며 엄지를 치켜 세웠다. 아이고, 맛 좋다. 솜씨가 좋네. 신랑은 어디 가고 여자 셋이서만 왔어? 무심코 던진 질문에 나는 잠시 멈칫했다. 예전 같으면 위축되었을 질문이었다. 하지만 나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신랑은 없어요. 제가 잘라버렸거든요. 여기 셋이서 오순도순 살려고 왔어요. 내 당당한 대답에 할망들이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잘했죠. 남자가 속 썩이면 잘라버려야지. 여자가 최고야. 그 웃음소리가 파도소리와 섞여 카페를 가득 채웠다. 가슴 속 응어리가 완전히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래, 이거다. 이게 사람 사는 거지. 매일 아침 6시. 나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기저귀를 갈기 위해 억지로 눈을 뜨지 않는다. 알람 소리 대신 들려오는 파도 소리에 자연스럽게 눈을 뜬다. 베란다로 나가 스트레칭을 하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공기가 달다. 카페 일은 바빴지만 즐거웠다. 지수와 함께 반죽을 하고 레시피를 개발하며 깔깔거렸다. 모녀가 이렇게 다정하게 대화를 나눈 게 얼마만인지 모른다. 민석의 그늘 아래서 우리는 늘 숨죽여 살아야 했으니까. 어느 날 오후 우체국 택배가 하나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강 변호사였다. 상자를 열어보니 서류 봉투가 들어있었다. 판결문 이혼 확정 증명원. 법적으로 완전히 남남이 되었음을 알리는 서류였다. 그리고 강 변호사의 짧은 편지가 동봉되어 있었다. 사모님 축하드립니다. 재산 분할금과 위자료는 사모님 계좌로 전액 입금되었습니다. 박민석 씨가 옥중에서 항소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인이 되셨네요. 제주도 가면 커피 마시러 들르겠습니다. 통장을 확인했다. 평생 만져보지 못한 큰 액수가 찍혀 있었다. 하지만 돈보다 더 값진 건 통장에 찍힌 예금주명이었다. 박민석의 이름 없이 오롯이 한서진이라는 이름만 찍혀 있었다. 나는 서류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나 자신에게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서였다. 그 긴 세월을 버텨준 내가, 포기하지 않고 싸워준 내가 기특해서였다. 엄마,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지수가 놀라서 뛰어왔다.
나는 눈물을 닦으며 서류를 보여주었다. 아니야. 좋아서 그래. 이제 진짜 끝났어. 엄마는 이제 박민석의 아내가 아니야. 지수도 내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시어머니가 창가에 앉아 있다가 우리를 쳐다보셨다. 배고파. 밥 줘.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니의 배꼽시계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확했다. 네, 어머니.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오늘 파티예요, 우리. 그날 저녁 우리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조촐한 파티를 열었다. 메뉴는 삼겹살에 소주. 민석이 싫어해서 집에서는 냄새난다고 절대 못 먹게 했던 음식이었다. 지글지글 고기 굽는 소리, 짠하고 부딪히는 소주잔 소리. 시어머니는 상추쌈을 입안 가득 넣고 오물거리셨다. 맛있다. 꿀맛이네. 며느리야, 너도 많이 먹어라. 정신이 맑아지신 건지 어머니가 쌈 하나를 싸서 내 입에 넣어주셨다. 투박한 손길이었지만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맛있었다. 어머니, 저 이제 며느리 아니에요. 아범이랑 헤어졌거든요. 그럼 뭐냐? 남이냐? 그냥 딸 할까요? 큰딸. 그래, 딸 해라. 아들놈보다 딸이 낫지. 어머니의 말에 우리는 또 한바탕 웃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누구보다 끈끈한 가족이었다. 고통과 상처를 함께 견뎌낸 전우이자 서로의 껍질을 깨고 나온 동반자였다. 새벽 5시. 잠이 깨어 카페 밖으로 나왔다. 하늘은 아직 캄캄했지만 수평선 너머에서 붉은 기운이 꿈틀대고 있었다. 나는 모래사장에 앉아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바라보았다. 철썩철썩.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와 모래를 적시고 다시 하얗게 부서지며 물러갔다. 마치 내 지난 30년 세월처럼. 고통도 슬픔도 분노도 저 파도에 실려보내고 싶었다. 문득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작은 물건을 만졌다. 결혼 반지였다. 서랍 속에 넣어두고 온 줄 알았는데 낡은 카디건 주머니에 들어있었다. 30년 전 종로 금은방에서 맞췄던 18K 금반지. 그때는 이 반지가 영원한 사랑의 약속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은 나를 올가매는 족쇄였을 뿐이다. 나는 반지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금속 덩어리. 이제는 아무런 의미도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바다를 향해 팔을 힘껏 뻗었다. 잘 가라. 반지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다. 첨벙 소리도 없이 검은 바닷속으로 사라졌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다. 시원했다. 엄마. 뒤에서 지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지수와 시어머니가 담요를 두르고 걸어오고 있었다. 혼자 청승맞게 뭐해? 해 뜨는 거 보러 왔어? 응. 그냥. 작별 인사 좀 했어. 누구랑? 아빠? 아니. 과거의 나랑. 지수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시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으셨다. 세 여자의 체온이 하나로 연결되었다. 수평선 위로 붉은 태양이 얼굴을 내밀었다. 검푸른 바다가 순식간에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눈이 부셨다. 그 빛은 박민석의 환갑잔치에서 보았던 화려한 조명과는 달랐다. 그것은 가짜가 아니었다. 뜨겁고 강렬하고 살아있는 진짜 빛이었다. 나는 눈을 감고 바람을 느꼈다. 이제야 숨이 쉬어진다. 폐부 가득 차오르는 이 공기가, 이 자유가 너무나 달콤했다. 엄마 행복해? 지수가 물었다. 나는 눈을 뜨고 떠오르는 태양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응. 행복해. 그리고 기대돼.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희생양으로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카페 서진인의 부엌의 사장님이고 지수의 자랑스러운 엄마이며 윤 여사의 든든한 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나 한서진이다. 멀리서 갈매기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새로운 날이 밝았다. 내 인생의 진짜 일장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이다. 사연 잘 들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늘 행복하세요.